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경제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시간에 스스로 구조화해보고 설명해보는 과정에서 다 이해가 되었다면 지금 이 영상은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약간 부족함이 느껴졌다거나 선생님과 한번 비교해보고 싶다라는 친구들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글로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면 시중에 제품이 팔리지 않아 기업은 생산 규모를 축소하게 된다. 지금 문장에서 여러 개가 계속 연결되어서 이어지고 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화살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연달아서 인과적으로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경기가 침체되면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고 그 가계 소비가 줄어들면 제품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제품이 팔리지 않으니까 생산 규모를 축소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에 생산 규모 만들어낼 필요가 없으면 고용을 줄이겠죠. 그 실업률이 증가되고 그러면 가계 수입이 감소되고 그러면 소비는 다시 위축됩니다. 아까 전에 소비 얘기 나오지 않았나요? 네, 다시 소비로 가는데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위축된다, 줄어든다. 다시 어디로 갔어요? 다시 지금 이 과정이 지금 돌아가고 있네요. 이와 같은 악순환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첫 번째 문단에 그 내용을 좀 구조화한다면 이런 이 화살표의 과정이 동그랗게 순환되는 과정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악순환이 되면 경기 침체가 심화된답니다. 아까 처음 번에 나왔던 게 뭐였죠? 경기가 침체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더 안 좋아진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국가는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것이 뭐죠? 네, 경기 침체를 말하는 거죠. 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동성을 눌리는 통화 정책을 시행한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국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문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옆에 내용으로 이렇게 줄여보면 네,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가계 소비가 줄어들고 이렇게 아까 나왔던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돼서 악순환이 된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심화된다. 그리고 이것을 경기 침체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한다?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 나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동성이란 땡땡 지금 뭐가 나오고 있죠? 개념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아까 전에 통화정책이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정책이라고 했는데 그 유동성이 우리가 뭔지 모를까봐 설명을 해주나 봐요. 그러면 항상 이 부분은 우리가 잘 파악해 봐야 되겠죠. 개념은 유동성이란 자산 또는 채권 손실 없이 자산 또는 채권을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유동성이래요. 현금과 같은 화폐는 현금과 같은 이 화폐를 꾸며주고 있죠. 화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고요. 반면 그러면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토지나 건물과 같은 예를 들어줬어요. 뭘로? 부동산의 예였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래요. 유동성이 낮다라고 나왔네요. 이처럼 유동성이라는 것은 자산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화폐는 유동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자산의 성격을 알려준다는 거죠. 자, 여기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면 네, 첫 번째로 그 자산을 현금화하는 정도, 그 현금화하기 쉬운 정도를 뜻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어떤 거라고요? 통화량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네,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의 화폐의 양. 네. 가령 여기서부터도 또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네요. 시중에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그거는 우리가 유동성이 넘쳐난다고 말하고요.
반대로 자, 통화량이 줄어들 때는 유동성이 감소한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이걸 그대로 표현해주면 통화량이 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때 조금 더 덧붙여서 유동성이 넘쳐날 경우 시중에 화폐가 많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자, 그럼 유동성이 많아지면 여기다 더 덧붙여 볼까요?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럼 여기 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화폐의 가치는 여기서는 올라가겠죠? 이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파악 가능한 내용이고요. 유동성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유동성을 조정할 수 있다. 자, 이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유동성을 조절한다. 지금 아까 전에 나왔던 내용이 국가가 유동성을 조절하는 통화 정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유동성을 뭐를 통해서 조절을 할까요? 뭐를 통해서 늘릴까요? 네, 금리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를 지금 새롭게 금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금리라는 부분. 그래서 유동성을 조절하기도 한다. 이때 금리는 예금이나 빌려준 돈에 붙는 이자율로 금리가 무엇인지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붙여서 설명해 주고 있네요. 금리라고 하는 거는 예금이나 아니면 빌려준 돈, 대출에 붙는 이자율을 말한대요. 자, 이는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금리는 기준금리와 시중금리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주면 구분해 준다고 했으면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이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자, 벌써 첫 번째 거 나오죠? 기준금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빠르게 보시면 돼요. 국가가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하는 금리래요. 그리고 한 나라의 땡땡땡땡 주체인 중앙은행에서 결정이 된대요. 자, 제가 이걸 그냥 건너뛴 이유는 뭐예요?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중앙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반면, 자, 이제, 나뉘어지는 거죠. 시중금리로 설명해 줍니다.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중앙은행이 아니라 그 외에 시중은행이 세우는 표준적인 금리를 말한대요. 그래서 얘는 가계나 기업의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저희 옆에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가령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복잡한 내용들 나왔을 때 잘 아는 사람들은 넘어가도 되는데 이게 뭔 말이야 싶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가령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예금을 통한 이자 수익과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어서 자,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과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서 가계나 기업에 영향을 준다고 했죠?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예금은 인출하고 또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늘어난대요. 그 결과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자, 반대로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옆에 바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뒤에 반대의 경우까지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 같은 말인데 늘어나고 줄어들고 올라가고 감소하고 내려가고 이런 화살표만 잘 유의해주면 되기 때문에 좀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은 금리와 유동성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안정화시키려고 한다. 목적은 경기를 안정화시키려는 게 목적이다. 네. 만일 경기가 침체되면 자, 여기서부터 또 이제 상황이 나오겠네요. 가정하고 있죠.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면 앞에서 나왔던 상황인데 맨 처음에 나왔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도입해서 그러면 시중금리가 영향받으니까 낮아지겠죠. 그러면
그 결과 유동성은 증가하고 가계 소비는 늘고 주식이나 투자도 증가한대요. 확대된대요. 또한 생산과 고용이 늘고 각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서 물가도 상승하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상황이 된대요. 반대로 자, 여기까지가 경기가 침체됐을 때 상황입니다. 바로 옆에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네. 지금 경기가 침체됐을 때 상황을 옆에다가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경기가 침체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 아까 첫 번째 상황과 한번 잠깐만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됐었죠? 경기가 침체되면 소비가 줄어든다고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어떻죠? 소비나 투자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게 뭐 덕분이에요? 네. 유동성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유동성 왜 커진 거죠? 네. 기준금리를 인하시켰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낮아져서 유동성이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누가 결정을 한 거다. 국가의 정책이 작용을 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반대 상황도 한번 살펴보죠. 경기가 과열돼요. 자, 이번엔 반대 상황이네요. 경기가 과열된 경우에 자, 자산 가격이나 이런들이 오르게 되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써서 유동성을 감소시킨대요. 자, 그 결과로 기준금리 인하할 때 반대 현상이 나타나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물가는 안정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적어주면 안 적어도 되지만 반대 상황이니까 이 화살표만 다르면 되겠죠. 같이 보면 경기가 이번에 과열됐을 때 안정이 되고 활성화돼야 되는 건 긍정적인 건데 침체되고 과열된 건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는 거예요. 이제 너무 심해졌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이때는 기준금리를 네, 인상하고 올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시중금리는 얘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유동성이 어떻게 된다? 반대로 얘는 줄어든다. 그러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과정들이 다 어떻게 된다? 반대로 돼서 어떻게 된다? 네, 물가가 아까는 높아졌었는데 이번에는 낮아진다. 그래서 물가가 낮아지고 그리고 자산 가격도 하락하고 진정된다 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도 역시 여기에 이런 정책적인 게 반영이 돼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러한 것들을 결정을 금리를 통해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의도했던 결과 어떤 거겠어요? 소비나 투자가 늘어나게끔 하거나 줄어들게끔 하거나 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도 한데요. 자, 왜 그럴까?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일까? 설명을 쉽게 해주죠. 즉이라고 나오면 쉽게 설명이 나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더라도 이거는 한 유동성이 기대만큼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유동성은 증가했는데 소비나 투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경기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자, 바로 여기인 거죠. 어느 지점일까요? 네. 소비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자, 특히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할 때 그렇게 된대요. 아, 소비나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떨 때 전망이 불투명할 때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원래 사용했던 메모에다가 덧붙여서 하는 거가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 조금 보기 편하라고 밑에 다시 쓸게요. 원래 추가하면서 하는 것도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이렇게 되면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경기가 계속 지속된다, 침체가 지속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네,
마치 유동성이 함정에 빠진 것 같다라고 해서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불렀대요. 이렇게 되는 것을 케인즈가 그러면서 그는 케인스는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유동성의 함정을 통해 통화정책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늘려서 소비와 투자를 유도해라. 이런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더 좋다고 역설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꼼꼼하게 훑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개념들, 그 복잡한 관계들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자, 우선은 첫 번째 문단에서 보면 그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는 그 악순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뭐가 필요하다? 이걸 벗어나려면 국가가 어떤 정책을 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 정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유동성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유동성이 무엇인지, 통화량이라는 개념, 그 관계가 어떤지 보여줬고요. 그 다음 그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 금리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금리도 기준금리와 시중금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각각의 정의와 함께 개념 설명과 함께 영향 관계를 보여줬고요. 그 관계를 또 예를 들어서 서로 대조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알려줬었고요. 그것들이 그 통화 정책이 바람직하게 되는 사례를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경기가 침체됐을 때 통화 정책을 펼쳤지만 경기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가 있다. 그 이유는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소비 투자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거를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케인스가 말했고, 그런 한계에 대해서 이 사람은 통화 정책이 아니라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소비와 투자를 유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되게 짜임새 있게 이루어진 글이었죠?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이런 짜임을 잘 파악해서 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